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헌재 판단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점인데 이 시점이 언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는요, 이 최 대행이 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임명하라, 헌재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최 대행의 추가적으로 이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변론이 종결이 되었고 선고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고 전에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구인 체제로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은 하되 8인 체제로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는데, 만약에 구인 체제로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원칙적으로는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판에 참여를 해서 이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마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관이 재판 도중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하면은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심리 절차를 다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판 절차를 갱신을 할 때 변론을 녹음했던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듣는 걸로 사실은 갱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절차는 사실은 변론 기일만 11번이 열렸고 그 녹음 기록만 해도 50시간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사실상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요. 28일부로 이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런 공판 절차 갱신을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정된 규칙을 만약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녹음 파일 50시간이라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듣지 않고 재판장이 이제 변론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간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임명이 되고 말씀하신 간이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다면 선고 시점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론 조서,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하거나 아니면 뭐 요지를 설명하거나 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추가 기일을 잡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가 미뤄지진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간이 공판 절차 갱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녹음을 듣는 50시간의 녹음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고 기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탄핵 정족수라고 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걸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다라고 반발을 하는데, 이제 마 후보자의 합류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아예 그냥 결정을 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상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만약에 기각 의견이 있는 이 재판관이 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8인 체제에서는 사실은 3명의 기각 의견이 되면 6인의 정족수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인데, 9인 체제에서는 3인이 기각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6인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이런 본인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정사실화해서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찬성에 대해서 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이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찬성을 할 수 있는 이 의견 재판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명이 기각을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치적 성향 때문일까요? 기각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떤 재판관을 두고 이 사람은 기각 의견이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똑같은 기각 의견이 3인이라고 했을 때도 네. 8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인용이 안 되는데 9인인 경우에는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산술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는 좀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대한 좀 유리한 숫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헌재에서는 이제 마 후보자 합류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합류 여부라든지 갱신 여부, 또 갱신을 한다면 그 방법까지도 이제 재판관들의 그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재판관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선고 전에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때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 절차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상 지금 9명의 이 재판관 체제가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선고에만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8인만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엄연히 재판관이 9명이 있는데 8인만 시키는 근거가 뭐냐라는 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9인 체제로 해서 이런 공판 절차 갱신이라든지 선고에 관여를 시킨다라고 하면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뭐 중간 합류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경우의 수라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간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형사소송 규칙을 일부 또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거의 다 지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형사소송법 이 규칙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규칙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이 또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이 있는데 그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로 다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간이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 근데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렇죠. 부분에 예.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용이라는 의미는 모든 경우에 모두 그대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옮겨다 써라라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칙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소송 규칙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헌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이제 이번 달 중순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기 단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평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판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혼란의 여지나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판 절차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문영배 권한대행의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 증인 신문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 이 탄핵 소추 이후에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하는 것을 허용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흠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 평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거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판단에 대해서도 이런 만장일치를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만 실체 판단에서 만장일치를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 재판관들의 이 독립된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런 중요 사건에 대해서 뭐 8인 혹은 뭐 9인이 모두 똑같은 의견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이 실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각자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요. 이 부분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고 난 후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 탄핵 선고 결과가
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탄핵 심판과 이 형사 재판의 이 쟁점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일단 그걸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가 사실 쟁점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라는 거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이 되었다, 혹은 구속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라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이런 수사를 해서 네.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과 이 구속 취소의 청구에 대한 사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계속해서 구속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기각이 되면 구속이 취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의미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네.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원래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는데 했다, 아니면 구속 사유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파면을 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고, 다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그 영장 쇼핑 의혹으로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뭐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 조금 인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 주진우 의원이 이 공수처에다가 윤 대통령 사건에서 체포영장 외에 통신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은 이 기각 사유가 무엇이냐이거든요. 그렇죠. 예, 윤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주진우 의원 측은 이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기각이 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중복 청구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각 사유로 이 기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사실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 수사에 모든 검사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직원이 처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실수가 있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라는 해석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 경위나 이 절차에 이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의성이 밝혀질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어제도 그랬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점점 더 격화를 하는 조짐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가에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해지는데, 뭐 유튜버나 대진영 회원들 같이 외부 세력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더욱더 좀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내부에서 통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주변 상권도 그렇고 주변의 주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제 겪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실 굉장히 보호되는 이 정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상 이 집시법에서 허용된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이런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질서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라든지 이런 위법적인 행동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사후적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전에 이런 뭐 탄핵 찬반 집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네. 이렇게 금지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는 이제 또 대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학 안에 진입하는 건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집회나 시위를 만약에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좀 네. 커지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이번 달 후반부로 잡혔는데요. 검찰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상태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과 좀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을까? 혹은 뭐 재판부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이 선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검찰이 처음에 이제 기소한 부분은 허위 사실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되었다. 김문기 처장과 네. 골프 쳤던 이 골프 사진 조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장 시절에는 이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이 도지사가 되어서야 이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발언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국토부의 압박이 있어서 이 변경을 한 거다였는데 이 중에서 1심에서 인정된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된 부분은 이 골프 사진은 위조된 거다. 예. 그리고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거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이 김문기 씨와 어떠한 교유 관계도 없었다라는 거를 그렇게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의 항소의 취지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되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도 허위 사실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항소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은 이 몰랐다라는 사실과 이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 말 부분에서 어디가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2개가 있고 나머지 무죄가 된 이 진술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2가지 무죄가 나왔던 이 진술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있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좀 나온 부분은 있어서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또 정치권의 법적인 쟁점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